오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지고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이 재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신규 환자 수가 현재 두세 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며 하루 5,000명 정도를 한계치로 내다봤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또 유 씨와 공모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일제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출범을 앞둔 민주당 선대위가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꾸려졌습니다.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와 나를 세웠던 서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야권 주자들은 일제히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T가 인터넷 마비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피해 시간의 10배인 15시간의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보상 수준이 7, 8천 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전철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은 당시 영화 배트맨의 악당 조커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객들은 헬로윈데이 장난으로 알고 미처 피하지 못했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또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 기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 진전이 없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김만배, 남욱, 정모 변호사에 대해서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오늘 오전 김만배, 남욱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고요. 남욱 변호사는 체포한 뒤에 석방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사업자 선정 심사에도 직접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뇌물 공여와 공여 약속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의 경우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뇌물 혐의는 지난번 영장에는 포함됐었는데 이번 영장에는 빠졌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소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정 변호사의 경우 본인이 추가로 받은 돈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는 물론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까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범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기소 당시 공소장에 담지 못했던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유 전 본부장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증거를 찾은 겁니까? 네, 혐의를 입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서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의 분배 구조를 화천대유와 협의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된 수익만을 분배받되 분배 대상인 예상 개발이익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신축 등 분양 이익에 대해서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등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각종 특혜를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특정한 배임 액수가 최소 651억 원 상당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1,000억 원대 이상이라는 내용이 거론되기만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액수가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이익은 특정할 수 없는 추정 금액이라서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추가로 기소된 혐의 중엔 김만배 씨가 특혜 대가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건넨 뇌물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1월 말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1,000만 원짜리 40장과 현금 1억 원 등 모두 5억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그간 어려움을 겪던 배임 혐의는 물론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혐의 입증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마무리 지으면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오전부터 차례로 열리고 이르면 당일 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의 성패가 좌우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출범하는 선대위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원팀 체제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시작되면서 주자 간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일 출범하는 민주당 선대위 오늘 윤곽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규모 출범식과 함께 당 선대위를 띄우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합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한 지 약 3주 만인데요. 치열했던 경선 과정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숨고르기를 마치고 내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겁니다. 당 선대위는 현역 의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규모로 꾸려지는 가운데 오늘 그 대략적인 인선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관심을 모은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기존 관측대로 통합 인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쟁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설훈, 홍영표, 김영주 의원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선 점이 용광로 선대위를 상징하는 대표적 장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공동총괄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비서실장 등 주요 직책에서 경쟁 후보 캠프 소속 의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여당 대선 후보로서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고 잠시 뒤에는 광복회와 노인중앙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를 띄우며 정책 행보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자들과 만나 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정치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또 초과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 결론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도 화답했는데 먼저 송영길 대표는 연말까지 확보된 추가 세수를 활용해 국민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정도 더 이상 거칠 예정입니다. 이 재원을 기초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확대 등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당론을 모으고 노력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됐다고요? 네, 오는 5일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오늘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모바일 투표가, 모레부터 이틀은 ARS 투표가 치러지는데요. 여기에 여론조사 결과 50%를 추가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오후 들어 모바일 투표율은 벌써 40%를 돌파하면서 일찌감치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이제 닷새도 채 남지 않으면서 야당 대권 주자들은 나란히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야말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주자 간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먼저 홍준표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윤 전 총장을 겨냥했는데요. 대통령은 날치기 공부로는 안 된다며 이는 마치 초임 검사가 넉 달 만에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초임 검사가 넉 달 만에 나 검찰총장 하겠다고 덤비는 거나 정치 입문한 지 넉 달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에 들어와서 나 대통령 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반대로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홍 의원을 겨냥해 정치 혁신과는 거리가 있는 분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당심에서 압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만큼 큰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지더라도 당원 투표에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꽤 큰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양강을 이룬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중도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 전문가라고 강조했고, 원희룡 전 지사 역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를 겨냥해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내년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 출마입니다. 안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증오와 거짓,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고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을 모두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부동산 부패 카르텔 범죄를 설계해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나눠갖기 하고도 뻔뻔한 거짓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고, 야당 대권 주자들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 주술 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안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내년 대선은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번 주 선출될 국민의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 4자 구도로 출발하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주자들은 벌써 야권 단일화 논의를 꺼내들며 중도 보수의 분열은 필패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은 여야의 초박빙 승부가 예측되는 만큼 캐스팅 보트를 쥔 안 대표의 향후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짜뉴스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도 일부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국민주권주의라는 측면에서 이 가짜 뉴스들은 엄정하게 좀 책임을 묻긴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게 개인도 하고, 일부 언론도 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의원들께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사진 내놓고 저한테 좀 내물리라는데. 가짜 뉴스에 대한 정정 보도에 대해서는 합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당 원내대표께 언론중재법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논의해 주십시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문책 범위는 최소화돼. 문책 강도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도 일부 제한해야 되지 않냐. 알면서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음해를 한다든지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담아서 중도 확장하는 데 조금 더 나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승민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제일 자기들은 껄끄럽고 두렵다. 중도와 수도권이 유승민 후보님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자기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은 문 대통령 하나로 충분합니다. 빈깡통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마지막 토론에 적합하지 죄송합니다. 않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여성이라는 측면과 청년이라는 측면이 두 개 겹쳐가지고 사실 매우 엄색한 공간에서 배제되어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세 번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안 대표는 대한민국을 되살릴 기회를 달라면서 당선되면 임기 중간 평가를 하고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라는 공약도 밝혔습니다. 자, 국회에 있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먼저 세 번째 도전에 나서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뭐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예. 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서 국가 경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출마하는 후보가 이제 어떤 비전이나 어떤 정책 능력, 예.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성 정당 양당의 유력 후보들이 사실 어떤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예. 각종 어떤 의혹에 휩싸여 있는, 그래서 국민 다수의 어떤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하는 것은 당원이나 지지층들의 요구 이전에 저는 지극히 당연하고 또 시대적인 책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적폐 교대만 지금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치 세력 간의 교체를 통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나 복잡한 문제를 과연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풀어내려면은 양당의 어떤 유력 후보들이라면 적어도 비전이나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의 양당의 경선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범죄 의혹에 휩싸이고 또 각종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어떤 논쟁들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갖겠느냐. 그래서 여에서 야로 정권 교체가 된다 한들 더 나은 대한민국을 과연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권 교체라는 것은 시대 교체라는 내용과 비전을 담아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를 뽑는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당일인데요. 특별히 오늘 출마 선언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정치적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선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원내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이 되는데, 그 전에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해서 그 대선의 어떤 대결 구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제 5일 전에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사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대선 불출마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말을 뒤집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뭐 당시 발언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이제 기자들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중간에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있어서 나는 당선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출마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서울시장이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그 불출마를 지금 여기에 결부시키는 것은 이제 사실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안 대표의 대선 지지율을 보면 여전히 거대 양당 후보의 큰 격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반전의 계기가 있다면 언제, 그리고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일단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그 어떤 그 다자 구도가 본격화되면, 그리고 이제 TV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적어도 네거티브 이런 싸움이 아니고 국가 미래에 대한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성장 동력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지지율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서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안 대표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21.4%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5년 전보다 더 나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지지율이라는 건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평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때와 지금 이제 정치 상황과 구도도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그 양당이 보여주는 어떤 무능과 오류의 한계들을 지켜보면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적어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저는 상당 부분이 계신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비전을 잘 설명해 나가면 저는 현재의 기성정당의 유력 후보들을 저는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현재 대선 상황에 대해서 놈놈놈 대선이다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자, 안 대표가 여야 대선 후보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여야 후보들이 하도 의혹투성이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만큼 도덕적으로 모든 비위와 무관한 무결점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깨끗해야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해서 그것이 어떤 사회의 생산력이나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걸로 더 발전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도덕성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후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미래에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사회 그리고 과학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가장 높은 후보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교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대선 구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3의 물결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안철수 대표는 뭐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비전에 동의한다면 어떤 분들하고도 연대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초대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래서 소주성을 비롯한 경제 정책의 실패 문제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과에 대한 입장을 먼저 분명히 좀 표명을 하셔야 제3지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도상 보면 지금 현재로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서 일단 사자 구도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오르지 않으면 혹시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함으로써 본인들의 입지가 불안한 부분에서 이제 흘리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자꾸 단일화 프레임에 안철수 대표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저는 이제 대선 어떤 하나의 짧은 전략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이잖아요. 지금 선거 전략통으로 이태규 의원께서는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뭐 거기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과 당심이 다르고 또 역선택 논란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통계 지표를 보면 어떤 고정된 일정한 어떤 흐름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결과는 이렇게 뭐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제가 타당의 경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고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갤럽 대선 주자 호감도 조사에서요. 안철수 대표의 비호감도가 72%가 나왔습니다. 대선 주자 중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지지율과 비호감도가 사실 이렇게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으면 이제 비호감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 비호감도도 저는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금 특이하게 저희가 좀 바라보는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하시면서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각을 세워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권 지지층, 특히 이제 친문 계층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고 유별나게 높고, 그런 부분들이 이 조사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야권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1야당이 현재 상태로 간다면 오히려 정권 교체의 주역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야권 전체가 잘해야 되겠지만 제1야당도 정신 차려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연장되면 안 된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고 시대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꾸준하게 정권 교체 비율이 야권의 기대가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의 어떤 높은 어떤 그 퍼센티지 여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안철수 대표의 대권 출마 배경과 전략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선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도매시장이나 병원 등 수도권 곳곳에선 집단 감염이 잇따라서 재확산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논현동 먹자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 첫날인데요. 그곳 분위기는 어떤지, 또 앞으로 달라지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 이곳 먹자골목은 식당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도 하는 등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늘어날 저녁 회식에 대비해서 가게 앞에 24시간 영업 안내문을 붙여두거나 또 주류를 대량으로 들여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새벽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식당이나 카페에서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영업시간 규제가 해제되면서 24시간 영업을 하게 됐는데요. 유흥시설과 무도장 등은 1단계에서 자정까지로 영업이 제한됩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곳에선 방역 패스가 도입됐는데요. 이들 시설에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는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에 두는데, 실내 체육시설은 2주간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행사나 집회 참가 인원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할 경우엔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앞으로 영화관이나 야구장 접종자 전용 구역에선 음식을 먹으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집단 감염 우려도 여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헬로윈 행사로 이태원 등 번화가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커졌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선 집단 감염도 계속됐습니다. 우선 서울 서초구 꽃 도매시장 관련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지난달 24일 상가 종사자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확진자가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7일까지 상가를 임시 휴업 조치하고, 지난 2주 동안 상가 방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과 종교시설 등에서도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종합병원에선 지난달 25일 병원 직원이 처음 확진된 뒤 직원과 환자 등 27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병원 측은 확진자가 발생한 2개 층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종교시설에선 지난달 28일 이후 교인 33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경기 안양시 병원에서도 38명이 확진됐고 화성시 식품제조업체에선 46명이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말 모임과 겨울철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마스크 쓰기와 신속한 진단검사 등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논현동 먹자골목에서 YTN 홍보혜경입니다. 일상회복 1단계 시행으로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상영관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공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인원 제한 규정을 없앴는데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영화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 네, 서울 용산 CGV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상영관 안에서 팝콘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상영관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을 구매하는 매점 앞입니다. 여기 있는 터치스크린 기기를 통해서 직접 음식을 주문하는 관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곳에 있었는데요. 관객들 중에 음식물을 상영관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찬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상영관에서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로 아직까지는 집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꺼려진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영화관 음식물 허용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백신 패스관은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나 48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18살 이하 학생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학생증을 소지하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라고 해도 음식을 먹는 상영관이 꺼려진다면 기존 일반 상영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 상영관에서는 일반 음료만 먹을 수 있고 반드시 뛰어앉기를 해야 합니다. 영화관 측은 우선 전체 상영관의 20에서 30% 정도를 백신 패스관으로 운영하고 향후 관객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더 늘릴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영관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건 지난해 말 3차 유행으로 금지한 이후 거의 1년 만입니다. 이 밖에 오늘부터는 수도권에서도 자정 이후 심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국공립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도 방역 지침이 완화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등은 오늘부터 사전 예약제가 사라져서 관람 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관람객이 몰리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은 예약해야 관람이 가능한데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시간당 관람 인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늘렸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조심스럽게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개인들이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상 회복 방안이 쉽게 안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CGV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마스크만 잘 쓰면 운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장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환불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주영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연맹 대표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박 대표님이 운영하는 업장에도 환불 문의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동은 하고 싶지만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앞뒤 안 물어보고 그냥 환불 요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PCR 검사를 48시간 내에 받으면 되긴 하잖아요. 그런데도 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대부분은 그걸 말씀을 드리더라도 일주일에 2-3번을 코를 찔리면서 하면 너무 번거롭고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코로나를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환불 조치를 대부분 해주고 계시는 중인 건가요? 네, 거의 다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환불을 다 해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동안은 좀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사실 거리두기가 어제까지 더 강화됐었잖아요. 그쵸. 실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니까요. 허용이 됐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현장과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와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예,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운동하는 동안에는 그 운영하시는 업장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실제 저희 업장에서도 걸린 분들이 오셨었는데요. 네. 집단 감염 사례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단 문제 없이 감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집단 감염 사례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 뭐 옮거나 이런 사례도 없었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 물론 업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는 곳에서는 대부분 집단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이나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곳들은 더 규제를 많이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일상 회복보다는 오히려 더 옥죄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예. 오히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모셔왔었던 유치했던 고객분들에게 환불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혹시 정부가 이번에 그 방역 패스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헬스장이나 이런 업계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2차례 정도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와 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때 저희는 반대를 말씀드렸으나 묵살됐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운동 중에는 워낙 그 밀폐되고 갇힌 공간에서 침방울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구조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일리가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모든 실내 체육 시설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2년간 코로나 겪어오면서 볼링장이나 뭐 요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집단 감염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시설들을 고위험 시설로 매도하는 것은 조금 많은 답답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벗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땀을 흘리다 보면은 마스크가 적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확진자가 사실상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실제 마스크를 벗지만 않게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비말을 밖으로 튀게 하려면은 기침 이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기침 한번 해도 눈치가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지금 대표님 입장에선 정부가 어떤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한 이 백신 증명제를 즉각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할 것이라고 하면은 최소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까지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실내 체육 시설 영업하시는 분들이 모든 환불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고 컴플레인 또한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 손실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거라면 좀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실내 체육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발이 거센 상황이거든요. 단체 행동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11월 3일에 지금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99인이 시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월 3일에 단체 행동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뭐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박주영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대표에게 현장 상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윈 데이가 있었던 지난 주말까지는 거리두기 규제가 여전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도심 곳곳에는 구름 인파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곳 중 하나는 서울의 이태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이태원의 모습을 보시죠. 줄을 서서 걸어가야 할 정도로 발디딜 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로 분장한 사람들이 뒤엉켜서 거리두기로 규제가 적용되는 도시가 맞나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요.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습니다. 네, 밖에서는 턱 밑까지 마스크를 내리고 이야기하고 음료를 마시는 이런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
분장이 지워질까 그랬는지 마스크를 아예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사람 많기로 유명한 홍대는 어땠을까요? 도로에는 이렇게 말도 뛰어다녔고요. 각자 저마다의 분장과 복장으로 헬로윈을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헬로윈을 맞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할로윈이지만 놀고 싶어서 나왔고,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오늘 놀고 갈 생각입니다. 기분도 낼 겸 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우려는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이겠죠. 실내에도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뿌연 연기로 가득한 주점 안의 모습인데요. 합동 단속반이 돌면서 여러 명이 앉은 이들은 백신 접종을 다 마쳤는지를 점검했고요. 또 다른 주점에선 신나는 음악 속에 손님들이 춤을 추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토요일인 지난달 30일에 63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금요일이었던 29일에는 400명, 그리고 어제는 259명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적발되진 않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헬로윈데이를 맞아 지난 금요일부터 사흘간 서울 이태원에 쏟아진 인파는 무려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주말엔 8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 한 곳에 밀집됐는데요. 네, 왼쪽이 올해의 헬로윈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지난해의 헬로윈 모습입니다. 작년엔 이태원에서 아시다시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만큼 비교적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지만 막상 헬로윈 당일이 되자 많은 인파가 몰려서 집단 감염 우려를 키웠는데요. 그런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바로 눈앞에 둔 올해 헬로윈데이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인파가 붐비면서 대유행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남기고 간 건 방역 우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남은 겁니다. 헬로윈데이 인파가 휩쓸고 간 뒤 맞이한 새벽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몇 배에 달하는 쓰레기들이 거리를 뒤덮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헬로윈 소품과 술병들이 이곳저곳 나뒹굴어서 미화원들이 청소에 애를 먹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지난 주말 사이의 헬로윈데이 풍경은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이후 집단 감염이 폭증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낳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방역을 위해서 큰 빚을 지고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설렘도 엿볼 수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영업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그 풀리는 기대감이라든지 또 이제부터는 또 전에 못한 거 많이 커버하려고 노력해야죠.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나고 이제 더 많이 모이고 이제 더 약간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코로나19의 완전 퇴치가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경제 회복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KT가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장애 시간보다 10배 많은 보상안을 마련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보상금을 보니까 1,000원에서 많게는 7, 8천 원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KT가 발표한 보상안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KT는 지난달 25일 인터넷 마비 사태를 겪은 모든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KT는 실제 인터넷 장애 시간은 89분이었지만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무선과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상품 등입니다. 개인이 5만 원짜리 무선 상품에 가입한 경우 1,000원 정도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KT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1분 서비스 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요금제 기준 월 2만 5천 원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상액이 7, 8천 원 정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총 보상 금액은 350에서 4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KT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받게 됩니다. KT는 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주 중에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네트워크 혁신 TF를 가동하고 인재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555억 달러를 넘어서며 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고 무역 수지도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10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555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10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무역 수지도 16억 9천만 달러로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실을 YTN이 보도했는데요. 강원도 춘천에서는 모텔 주인이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모텔. 지난달 30일 모텔 2층 객실에 머물던 손님이 몰래카메라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인근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TV 서랍장 손잡이 아래 뚫린 작은 구멍. 손전등을 비춰보니 몰래카메라 렌즈에 빛이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몰래카메라와 연결된 외부로 이어진 케이블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모텔 밖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이 향한 곳에서 황급히 걸어나오다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모텔 주인 60대 남성 A씨.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하고 사실관계를 묻자 결국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물건이 다 있으니까 아니라고 할 방법이 없잖아요.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2층 객실 한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건 지난 6월. 확인된 것만 최소 100여 개에 달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백 명 투숙객 사생활이 불법 촬영된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카메라는 한 대만 설치했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불법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헬로윈데이 서울 이태원에서 남성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지난달 31일 동물 탈을 쓴 남성이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거점으로 마약 17,000명분을 유통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 사이에 총책과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에 전국의 외국인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필로폰 504g과 엑스터시 22정 등 모두 17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해외에서 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 등 83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을 모집해 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부산 구서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탄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A군이 숨지고 헬멧을 쓰고 있던 운전자 B군은 경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기 출입 명부를 보고 2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한 식당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0대 식당 주인은 지난 7월 식당을 방문한 20대 여성이 쓴 수기 명부 연락처를 보고 친하게 지내자며 수차례 문자와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한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매장 CCTV에는 해당 직원이 강아지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는가 하면 손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애견 미용실. 여성 직원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꽉 움켜쥔 채로 미용 작업을 이어갑니다. 강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손길이 점차 거칠어지더니 이내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여성. 움직이는 게 거슬렸는지 있는 힘껏 몸통을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강아지를 믿고 맡겼던 견주 A씨는 우연히 목격한 장면에 말문이 턱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어 있기만 하고 산책 가거나 걸어 다닐 때 막 주저앉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우울한 증상이 되게 오래 갔던 것 같아요. 폭행당한 강아지는 생후 9개월 된 푸들견종. 사람을 잘 따르고 활달한 성격이지만 애견 미용실을 다녀온 직후부터 한동안 사람 손길을 피하고 좋아하던 산책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직원도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미용 과정에서 강아지가 움직이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상처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거칠게 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에 담긴 폭행 전 강아지의 모습은 너무나 차분해 보였다는 A씨. 결국 고민 끝에 사과를 받아들인 대신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하니까 저희가 상처받고 피해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서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앞서 지난 8월 대전에서도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8개월 강아지를 때려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학대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반려동물 업체가 오히려 학대 장소로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CCTV 설치와 학대 영업장의 등록 취소 의무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 미용업에서 미용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상해나 동물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고요. 동물 학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학대가 일어난 영업장에 대해선 최대 6개월 동안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외국인 보호소에서 입소자의 손발을 뒤로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가 확인됐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좁은 방 안에서 손과 발이 뒤로 묶인 채 몸부림치는 남성. 머리에는 보호장비가 씌워져 있고 옷에는 보호 외국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 A씨가 지난 6월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당시 모습입니다. A씨는 병원 진료를 요구하거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독방에 갇혔고 길게는 3시간 이상 몸이 꺾인 자세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상상하기 힘든 인위적인 자세를 만들어 장시간 사람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M씨를 사실상 고문하였다. 결국 명백한 고문이라며 인권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이와 별개로 법무부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A씨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직원을 때리고 수시로 자해 행위를 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였다는 게 법무부의 애초 해명이었지만 조사 결과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한 달 동안 5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당시 직원들은 보호장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관련 규정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에게 내려진 특별 개호의 경우 공격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견 청취 없이도 처분할 수 있고 사유별 경중 구분이나 조치 기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법과 특별 개호 규정을 보완해 남용을 막고 직무교육과 방문 실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장비의 사용 절차와 요건, 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 자료를 마련해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A씨에 대해선 심리적 안정 등 적절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선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헬런데이였던 어제 저녁 일본 도쿄 전철에서 영화 배트맨의 조커 분장을 한 남성이 객차에 불을 지르고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는 사형당하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해서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일본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재순 JP뉴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대표님 끔찍한 사건인데요. 일단 어제 저녁 벌어진 일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졌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8분경 도쿄 신주쿠행 개요선에서 묻지마 살상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영화 다크나이트 속 악인 배트맨의 복장을 한 24살의 남성이 승객들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70대 남성과 여대생을 찌르고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무차별 사건으로 칼에 찔린 72살의 남성이 오른쪽 가슴을 뚫고 폐까지 다 현재 의식불명에 빠져 생명이 위태롭고요. 그 외 가벼운 경상 등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 등으로 총 16명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지금 피해가 상당히 있는 상태인데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이 조커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헬로윈 데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의심을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마침 휴일이자 헐리데이 데이를 맞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코스프레이를 하고 거리를 누비고 다녔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범인인 하투리 교타도 영화 그 다크나이트 속 악인인 배트맨 복장을 하고 전철한 승객들은 모두 복장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모두 할리데이인 복장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쏙쏙무책으로 범인에게 네, 대표님. 자, 대표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기계를 좀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평소 하투리 교타는 다크나이트 속의 배트맨을 평소 동경해왔다고 그러는데요. 어제 마침 헐리데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경해왔던 배트맨 복장을 하고 사람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속임수를 쓰고자 배트맨 복장을 하고 사건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용의자는 일단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24살 남성이라고 했고 화면 보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태연하게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범인은 사람 두 사람 평소 범인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지난 6, 7월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하고 있던 일자리도 잃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썩 원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을 죽이면 살해하면 사형당할 수 있다. 스스로 자살할 자신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 살인 사건을 예, 대표님 오디오가 또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부터 쭉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 복장을 하고 두 사람 이상을 살상을 하면 사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범행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자신 없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나서 사형당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니까 일본 현지에서도 굉장히 충격이 클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 열도가 어제 묻지마 살인 사건뿐만 살상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6시쯤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또 잠시나마 또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묻지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본 열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8월에도 오다큐선에서 선로는 같은 선로입니다. 오다큐선에서 36세의 스시마라는 남성이 여대생을 7군데를 칼로 찌르고 살상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도 총 9명이 경부상을 중태에 빠졌고 경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해서 이번 하투리 범인이 범행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묻지마 살인 사건 이런 범죄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본 현지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한꺼번에 폭발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예. 그렇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도리마라고 그럽니다. 일명 사회 현상이기도 한데요. 도리마 사건이 이미 80년대 이후부터 무차별적으로 일어나 왔기 때문에 딱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어났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 특유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거, 그리고 서투른 거,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유재순 JP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발맞춰서 군에서도 거리 두기가 완화됩니다. 일단 오늘부터 장병들의 외출과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툭하면 휴가가 통제되고 외출과 면회까지 금지되면서 장병들은 고립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맞춰 오늘부터 군 장병의 평일 외출과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평일 외출을 통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주말에 부모님과 면회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됩니다. 다만 외박은 당분간 통제되고 면회를 오는 사람은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적체 인원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며 회복도 하고 남은 군 생활도 열심히 개인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힘 받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 접촉이 제한된 곳에서만 실시하던 부대 훈련도 방역 대책을 세워 정상 시행됩니다. 문제는 휴가자들을 통해 군내 돌파 감염과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최근 일부 부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휘관과 간부들부터 경각심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국방부는 한때 검토됐던 영내 노마스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역 대책은 더 강화해 입영 후 2차례 실시하는 PCR 검사를 1차례 더 늘립니다. 또 군 병원 의료진 3,000명은 오늘부터, 육해공군 약 50만 장병은 내년 1, 2월에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여유 있게 웃돌면서 승리했습니다. 집권 9년 동안 숱한 문제가 불거졌지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은 다시 자민당을 택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난히 접전 지역이 많았던 일본 중의원 선거. 개표 결과 자민당 의석은 줄었지만 모든 상임위원회를 독식할 수 있는 이른바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을 유지했습니다. 당초 단독 과반이 깨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첫 전국 선거에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공명당을 포함한 연립여당은 60%를 넘는 의석을 가져가며 야권을 압도했습니다. 政権選択選挙において信任をいただいたこのことは大変ありがたかったと思います。加えて自民党の単独過半数、これも、国民の皆さんにお認めいただいた。 오사카에 기반을 둔 우익 성향 일본 유신의회는 의석을 4배 가까이 늘리며 약진했습니다. 공명당을 밀어내고 제3당으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개헌 등을 놓고 자민당과 전략적 공조도 예상됩니다. 유신회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기세입니다. いやこれ政権選択選挙なんで自公で過半数なんで我々は負けてるわけでしょ。少し数を増やしていただいたとそういう認識を持ってます。 70%를 넘는 선거구에서 야권은 단일 후보를 내세웠지만 효과는 미풍에 그쳤습니다. 자민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야권은 정책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自民党が強いと言われていたところでもですね、接戦に持ち込めたと思っておりますし、そういった意味ではですね、一定の成果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번 선거 결과 한일 관계에서 의도적인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방위력 강화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배를 강조한 이른바 새로운 자본주의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일본에서 어떻게 실현될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출범 한 달째인 기시다 정권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민심의 평가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통해 확인하게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태국이 오늘부터 한국 등 63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63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가진 이들은 태국 도착 후에 호텔에 머물며 실시하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태국은 국내 총생산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서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반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에게서 전염된 돌파 감염으로 확진 전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지만 백악관 내에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로 출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명과 트윗을 통해 사키 대변인은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수요일 27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매일 받은 PCR 검사에서 토요일까지는 음성이 나왔지만 일요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자신의 확진 사실을 알린다며 백신 덕분에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만난 때는 격리 전날인 화요일로 1.8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요일 이후 다른 백악관 직원들과의 밀접 접촉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을 비롯해 백악관 직원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대부분 추가 접종, 부스터샷까지 맞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FDA가 부스터샷을 승인한 직후인 9월 27일 추가 접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이 백악관 한가운데서 확인된 만큼 이번 해외 순방에 동행한 백악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PCR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받은 지난 토요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앞으로 회복돼 음성이 나오면 이후 10일간의 추가 격리를 거친 뒤 백악관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KT의 한국 시리즈 직행과 함께 7개월간의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마감됐습니다. 일부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과 올림픽 부진 등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치열한 순위 싸움 그리고 각종 기록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심야 술판과 코로나19 감염으로 리그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2021 프로야구. 6개 참가국 중 4위를 차지한 도쿄올림픽 참사는 그렇지 않아도 곱지 않은 시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올림픽 후에도 음주운전 퇴출에 외국인 선수의 대마초 사건까지 터지면서 팬들이 등을 돌리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시즌 막판 역대급 순위 싸움이 야구 팬들을 경기장으로 불러 모았고 단일 리그로는 처음 KT와 삼성이 1위 결정전까지 치르는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가을 야구 합류를 결정하는 3위부터 6위까지 순위도 마지막 날 희비가 갈렸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좀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꼭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머지 게임도 정말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꼭 마지막 좋은 결과 낳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개인 기록들도 꺼져가는 야구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두산 미란다의 37년 만에 한 시즌 최다 탈삼진 225개 기록. 홈런 35개로 홈런왕에 오른 최정은 이승엽에 이어 두 번째로 400홈런을 돌파해 기록의 스포츠 야구를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467개 2승엽의 기록을 넘어 최초의 500홈런 도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타율 1위 이정우는 아버지 이종범과 함께 세계 야구사에서 전례가 없는 부자 타격왕이라는 진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역대 최고령 40세이브의 오승환과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와 후배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는 추신수의 최고령 20-20 기록도 꺼져가는 국내 프로야구 인기에 불씨를 되살리며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 가을 야구가 시작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도 시작된 만큼 치맥도 야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4, 5위가 맞붙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서울 잠실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보니 아직까지는 빈자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경기 시작까지 약 1시간 정도 남아있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입장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는 관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 잠실야구장, 가을 야구를 기다려온 야구 팬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모든 좌석 입장이 가능합니다. 48시간 안에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거나 18세 이하인 경우, 그리고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소견서가 있는 경우엔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야구장이 큰 재미라고 할 수 있죠. 치킨과 맥주 등의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잠실야구장 안팎에 있는 상점들은 먹을거리를 사러 온 손님 맞이에 바쁜 모습입니다. 네, 프로야구 순위는 혼전 끝에 확정됐는데요. 가을 야구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은 정규리그 4위 두산과 5위 키움이 맞붙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최대 2차전까지 진행되는데요. 4위 두산은 1승을 안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두산이 이기거나 비기면 이대로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고 키움이 이길 경우 내일 2차전에서 다시 맞붙게 됩니다. 2015년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도입된 이후 4위 팀이 탈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두산은 선발 투수로 곽빈을 내세웠고 키움 선발 투수는 안우진이 나섭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팀은 정규리그 3위 LG 트윈스와 준플레이오프에서 3전 2선승제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준플레이오프 승리팀은 2위 삼성과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플레이오프 승리팀과 정규리그 우승팀 KT가 만나는 한국 시리즈는 추워지는 날씨를 고려해 서울 고척돔에서 열립니다.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과 리그 중단 등 여러 악재로 휘청였던 프로야구. 팬들과 함께하는 가을 잔치를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다만 서울과 대전 등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외투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충북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7도, 광주는 9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 17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입동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